3장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부분에서 투자, 단순함이 다양성을 이긴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단순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세계 주식시장의 분산 투자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독일 닥스 지수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독일 닥스 지수에 대해서 비판하는가 생각해보면 일단 독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돈을 생각하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금융권에 저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더 나가서 증권사 그만둔 다음에 프리랜서 생활도 좀 하다가 투자의 세계로 다시 들어온 그런 입장에서 좀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당신을 상담해주고 있는 금융 전문가 혹은 금융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신이 지불할 수수료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도 아프고 독일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국채 그 상품 혹은 일부 사모펀드 상품들인데 왜 그런 상품을 팔았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참 고객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품들인데 왜 그런 상품들을 팔아서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게 수수료 비즈니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의 상품들을 먼저 고민하라는 저자의 주장은 아프기도 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선정적인 주장을 일삼는 전문가들을 피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 진짜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이거 독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이 사람은 해리덴트라는 인구 변동이 자산시장의 어떤 미래를 설명해 준다라는 주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 이 사람한테 현혹됐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2000년에는 정보통신 붐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는 다우지수가 그때 10,000포인트대 36,000포인트 간다고 설레발을 쳤고요. 또 반대로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 다음에는 미국이 또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40,000포인트가 넘었죠. 굉장히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해서 완전히 악명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별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금융 유튜버들 또는 선정적인 잡지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다 보면 세 편은 아주 선정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담는데요. 예를 들어서 800% 성과를 연내 기록할 만한 종목 리스트, 올해 가장 부각될 만한 투자 전략, 나는 어떻게 해서 금융자산가가 되었는가, 이런 낙관적인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자료들, 글들 또는 동영상을 한 3편 올리면 나머지 2편은 연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이유 또는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 이런 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1년 뒤에 진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낙관적인 전망들은 다 지워버리고 자신이 선정적으로 떠들어댔던 전망들 중에 맞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1년 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면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오른다 내린다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사람의 타율과 성과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저 역시 30년 가까이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틀렸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믿을 만한 전문가들을 구하고 또 믿을 만한 예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정적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강한 어조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난 맞았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도 되고 반성도 많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한가? 3가지의 항아리를 가져라. 첫 번째는 비상금융. 쉽게 이야기 한번 하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사이에 어떤 급박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즉각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바로 인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상금 통장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또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 뭘까요? 나의 병원비겠죠. 미래에 내가 언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누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상당한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어디 투자했다가 내가 최악의 순간에 그걸 만일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몸도 아픈 데다가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내년에 차를 바꿀 건데 그럼 모아야죠. 그죠? 그런 돈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안정적인 곳에 모아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항아리를 만들면서 남는 돈들을 가지고서 또는 이 세 가지의 항아리 이외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최악의 타이밍에 해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산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이런 일들을 피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안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들어둘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단순한 투자인가? 뭐 다 나왔죠, 그죠? 수수료 싼 곳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막 예측력을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있는 시장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든가 이런 거를 피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수수료 싸고 난 이해하기 쉬우며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 결국 주식 채권이겠죠. 그런 자산에 잘 분산 투자하자라는 그의 조언은 매력적인 그리고 믿을 만한 조언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당신에게는 정보 면에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디지털,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만큼 남들도 더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보가 필요하지만 당신에게 그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별 종목들, 특별한 상품들에 대한 집중 투자 같은 경우는 당신 인생에서 크게 지장 없는 돈의 범위 내에서만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웃음도 나고 저의 예전 과거 모습도 떠오르고 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더 좋은 내용 받아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홍춘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장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부분에서 투자, 단순함이 다양성을 이긴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단순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일단 수수료가 싸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세계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글로벌 주식도 하고 우리 국내 주식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닥스 지수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독일 닥스 지수에 대해서 비판하는가 생각해보면 일단 독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부진한 성과를 보낸 점도 아마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MSCI 월드 인덱스처럼 잘 분산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면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전 세계 시장에 함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달러나 독일 국채 그리고 국채도 너무 장기물이 아닌 10년, 30년물 이런 게 아닌 단기물 혹은 중기물에 수수료 싼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시장을 꾸준히 함께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리밸런싱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은 조금 줄여서 가격이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식으로 그런 리밸런싱들을 꾸준히 반복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재무의 안정성과 투자로 받는 스트레스 모두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데에서는 저랑 투자 철학이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